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이코어 팀이 드디어 덱스 거래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덱스 거래소가 메인넷에 실제로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또 하나의 거래소가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파이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사건이에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덱스, 즉 탈중앙화 거래소는 기존 중앙화 거래소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은행 없이도 사람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고 투명하게 기록되는 시스템. 하지만 동시에 관리와 규제가 어렵고 투기성 자본이 몰리면 순식간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파이덱스가 진짜로 메인넷에 적용된다면 생길 수 있는 변화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지금 SNS와 커뮤니티에서도 이 주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정말 뜨겁거든요. 파이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 반대로 중앙화가 강화될 거라는 불안, 그리고 파이 생태계가 과연 글로벌 디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는 질문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덱스가 열린 파이 생태계, 여러분의 자산과 기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덱스 발표의 타이밍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파이코어 팀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덱스와 AMM을 꺼내 들었을까요? 이번 발표는 단순히 기능 업데이트 차원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의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디파이 시장에 들어간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거죠. 이건 단순한 기능 소개가 아니라 파이 생태계의 다음 단계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또 하나, 지금은 파이가 메인넷 전환과 생태계 확장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상장도 이루어졌고 수천만 명이 KYC를 마친 상태에서 더 이상 단순한 결제나 소액, 송금만으로는 파이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덱스와 AMM은 파이 생태계의 확장판, 즉 이제는 우리만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발표가 단순히 기술적인 기능 오픈이 아니라 타이밍 자체에 전략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맞춰 파이는 오히려 규제 친화적인 모델을 내세우고 있어요. KYC가 통합된 덱스, 그리고 실용성 중심의 토큰 정책. 이건 곧 규제 당국과 금융권에도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 발표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글로벌 무대에서 파이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 둘째, 메인넷 전환 이후에 생태계 확장을 준비하기 위해. 셋째, 규제에 정면 대응하면서 동시에 디파이의 흐름을 선점하기 위해. 그렇다면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 덱스를 내놓은 파이코어 팀. 실제로 테스트넷에서는 어떤 실험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시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파이코어 팀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넷에서는 테스트파이라는 가짜 코인을 활용해 다양한 디파이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지갑 안에서 바로 토큰을 교환해보고 유동성 풀에 코인을 맡기고 심지어 새로운 토큰까지 만들어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단순히 개발자만이 아니라 일반 파이오니어들도 직접 손에 잡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교육이에요. 코어팀은 지금 수천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이게 바로 디파이의 원리다를 체험시키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예금을 넣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자산을 직접 시장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누군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경험을 주고 있죠.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토큰 생성 기능입니다. 테스트넷에서는 누구나 토큰을 만들어보고 실제로 유통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장난감이 아니라 메인넷이 열렸을 때 각종 앱이나 서비스들이 독자적인 토큰을 발행하고 그것을 파이와 연결해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즉, 지금 테스트넷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기능 점검이 아니라 파이 생태계 전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질지 미리 체험하는 리허설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리허설이 끝나고
무대 조명이 켜지는 순간, 즉 메인넷에서 진짜 파이가 움직이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그 무대가 열리는 순간, 메인넷에서 덱스가 실제로 돌아가면 어떤 충격파가 생겨날까요?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인넷에 덱스가 실제로 적용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테스트용 코인이 아니라 실제 파이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파이 생태계 안에서 실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파이는 결제나 단순 송금의 도구로만 제한적으로 쓰였지만, 메인넷 덱스가 열리면 수많은 앱과 서비스들이 자신들만의 토큰을 만들고 그것을 파이와 교환하면서 자체 경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 앱은 자체 할인 토큰을 만들 수 있고, 게임은 자체 아이템,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파이 덱스 위에서 교환되면서 진짜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가격 변동성이 현실적으로 체감됩니다. 지금은 거래소에서 제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덱스가 열리면 유동성 풀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건 곧 누구든 시장에 들어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파이의 가격은 더 이상 코어팀의 정책만으로 유지되지 않게 됩니다. 즉, 파이는 본격적으로 시장의 힘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여자의 심리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언젠가 가치가 생길 코인이라는 기대감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쓰이고 교환되는 자산으로 눈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엄청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투자자, 사용자, 개발자 모두가 파이를 단순한 채굴된 숫자가 아니라 시장에 유통되는 자산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변화는 생태계 내부의 권력 이동입니다. 지금까지 코어팀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앱 개발자, 유동성 공급자, 심지어 일반 파이오니어들까지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스타 프로젝트가 탄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책임한 토큰 남발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죠. 즉, 메인넷 덱스는 단순히 기능 하나 추가가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 전체를 연습판에서 실전 무대로 옮기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가 열리면 반드시 따라올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화 거래소와의 관계죠. 그렇다면 파이는 기존 거래소를 차단하고 완전한 탈중앙화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중앙화 거래소와 병행하며 하이브리드 전략을 이어갈까요? 메인넷 덱스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중앙화 거래소, 즉 CEX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거죠. 첫 번째 가능성은 CEX 차단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코어팀이 완전한 탈중앙화를 추구한다면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파이는 외부 시장과 단절되고 오직 덱스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자산으로 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폐쇄형 경제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파이 내부의 자금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죠. 더구나 가격 안정성도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병행 운영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곧 하이브리드 전략인데, 덱스를 메인 무대로 키우면서도 동시에 CEX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과 기관 투자자의 자본을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파이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겁니다. 덱스를 통해 탈중앙화 이미지를 강화하고 CEX를 통해 시장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코어팀이 CEX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파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적인 경제권을 가지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고립돼 버릴까요? 반대로 병행 전략을 택한다면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대신 현실적인 생존력을 챙기는 선택이 될까요? 사실 제가 보기엔 두 번째 가능성, 즉 하이브리드 전략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규제 친화적인 모델을 내세우고 있고 동시에 글로벌 유동성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CEX와 덱스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덱스를 강화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는 유니스왑, 팬케이크 스왑 같은 대형 덱스들이 있는데
왜 굳이 파이만의 덱스가 필요한 걸까요? 핵심은 접근성과 내장형 구조에 있습니다.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 스왑은 외부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서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을 연결해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고 진입 장벽이 높죠. 하지만 파이의 덱스는 다릅니다. 아예 프로토콜 차원에서 덱스를 내장해 버렸습니다. 즉, 파이 지갑 안에서 바로 교환, 스왑, 유동성 제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 구조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파이 생태계에 들어오기만 하면 별도의 앱 설치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토큰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건 수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장벽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죠. 또 다른 이유는 폐쇄형 생태계 강화입니다. 파이코어 팀은 오랫동안 실물 경제와 연결된 유틸리티 중심 생태계를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외부 덱스에 파이를 연결하는 대신 파이 블록체인 안에 덱스를 내장하면 자연스럽게 파이 생태계 안에서만 경제가 순환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곧 코어팀이 주장하는 독자적인 파이 경제권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죠. 하지만 이 방식에는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사용자 경험이 간단해지고 파이 네트워크가 독립적인 금융 생태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단점은 글로벌 유동성과 연결이 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부 체인과의 상호 운용성 없이 독자적으로만 가다 보면 오히려 고립된 경제권이 될 위험도 있거든요. 결국 파이 전용 덱스는 단순한 기능 하나가 아니라 파이가 그리는 경제 생태계의 정체성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문제죠. 덱스가 메인넷에 열리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은 바로 유동성 문제입니다. 아무리 멋진 거래소 구조를 설계해도 정작 거래할 자금이 없다면 시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죠. 초기에는 유동성을 공급할 주체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코어팀과 파트너 기업입니다. 이들이 직접 일정량의 파이를 풀에 공급해야만 거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대형 보유자, 즉 고래들의 참여입니다. 이들이 유동성을 넣어주면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지만 동시에 큰 힘을 주게 되죠. 셋째, 일반 파이오니어들의 참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아직 디파이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며 자산을 묶어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동성 부족은 단순한 거래 불편을 넘어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파이를 100개 팔려고 덱스에 진입했는데 매수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가격이 갑자기 크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슬리피지 문제죠. 슬리피지가 심하면 거래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사용자들은 금세 덱스를 외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유동성 마이닝입니다. 즉, 유동성을 제공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보상으로 새로운 토큰이나 파이가 발행된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는 코인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파이덱스가 안착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초기 유동성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 유동성 문제와 맞물려 시장을 좌우할 존재, 바로 고래들이죠. 그렇다면 고래들이 움직이면 이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파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면 상위 일부 지갑이 엄청난 양의 파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래라고 불리는 이들은 단 한 번의 매수나 매도만으로도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특히 덱스는 중앙화 거래소처럼 주문을 조정하거나 유동성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약합니다. 즉, 고래가 한 번에 대량 매도를 던지면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반대로 대량 매수를 몰아치면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급격한 변동성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파이오니어가 덱스에서 거래를 시도했는데 거래가 체결되는 순간 가격이 급락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덱스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고래들의 역할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고래들이 초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유동성을 공급하고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오히려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파이처럼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가진 프로젝트에선 고래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서 시장 형성 과정의 중요한 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래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차익 실현의 도구로 삼을지 아니면 장기적 가치 상승을 위해 안정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지 그 선택이 파이덱스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한 변수들이 얽히고 설킨 상황 속에서 파이 가격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파이 가격의 향후 시나리오입니다. 덱스가 메인넷에서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가격 흐름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급등락 시나리오입니다. 초기에 덱스가 열리면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참여자가 몰려들 겁니다. 새로운 토큰이 발행되고 유동성 풀이 형성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래들의 대량 매도나 투기 세력의 펌프 앤 덤프가 일어나면 폭락도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즉, 초반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점진적 안정화 시나리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프로젝트는 사라지고 실제로 쓰임새가 있는 토큰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시장의 유동성도 서서히 늘어나고 참여자들도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큰 폭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조금씩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이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질적 유틸리티를 가진 디지털 화폐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장기적 가치 재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파이 네트워크가 실물 경제와 제대로 연결되고 수많은 앱과 서비스들이 파이를 실사용하게 된다면 이때는 가격 자체가 투기보다는 실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즉, 커피를 사거나 온라인 서비스 요금을 내거나 다른 토큰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파이가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에 도달한다면 파이는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하나의 글로벌 디지털 경제 시스템의 화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파이는 단기 급등락에 그칠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가치를 쌓아갈까요? 자,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덱스와 AMM 출시 소식은 단순히 새로운 기능이 아닙니다. 이건 파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덱스가 메인넷에서 완전히 열리면 우리는 파이 생태계 안에서 진짜 탈중앙화 금융 실험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앙화된 운영 구조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래들의 시장 지배라는 현실적인 제약도 직시해야 합니다. 즉, 이번 덱스 출시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거대한 도전인 셈입니다. 만약 파이가 이 균형을 잘 잡는다면 전 세계 6천만 명이 참여하는 유례없는 금융 생태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균형을 잃는다면 그저 또 하나의 실험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 네트워크의 덱스 거래소,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과도한 기대와 실망으로 끝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